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공부 좀 합시다. 조회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의 답은 무엇입니까?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인버스요. 코덱스 인버스 종목번호 어떻게 됩니까? 코덱스 인버스 종목번호 114800입니다. 레버리지도 있어요. 레버리지도 있는데, 저는 인버스를 할 때 레버리지까지 가는 거는 조금 오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심리적 타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인버스만 해도 나름 심리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형, 월요일에 완전히 지읒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 이름이 이제는 완전히 굳혀졌어요. 후장형이라. 후장형이라고 완전히 굳혀졌는데 이제는 다들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 킴님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형 된 형 원래 완전 그랬어. 코스피 야간 선물 하한가인데 앞으로 한국 반도체 계속 올라갈까? 70% 정도 투자 중이고 현금 30% 박았는데 더 투자하는 게 맞을까? 손절하는 게 맞을까? 살다 코스피 야간 선물 하한가는 처음 봐요.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코스피 야간 선물 차트거든요. 8 나왔어요. 하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움찔움찔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 상황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움찔움찔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얼마 전에 뭐였죠? 종목 하나가 크게 하락해주는 모습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이 급락 나오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예상 수익이 약 한 3억 달러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덜 나올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빠졌는데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거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점에 대한 공포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으니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SDS라든지 LG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빠지고 난 다음에는 바닥 잡으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매수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랬었는데 시장 상황이 움찔움찔하더니 꽝 하고 찍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8%라는 것은 월요일 한국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는 반도체 중심으로 몰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시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스닥 중심의 박살나는 시장이 나타났어요.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최근에 코스닥 움직임입니다. 코스닥이 겁나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는 코스닥은 그냥 뼈다구 없이 흐름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이 박살났으니까 이 녀석은 더 빠지겠죠.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어때요? 우리나라는 점점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세가 단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인버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버스뿐만 아니라 단타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연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이 단타를 칠만한 종목들은 제가 일정으로 이렇게 좀 뽑아 놨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단타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단타 함께 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인버스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난 인버스를 이번 주에 좀 올라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인버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두들겨 맞지 말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식, 채권, 금 트리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런 거예요. 위험 자산이 있고 안전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유동성으로 인한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주식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줬던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금, 채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국채,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안전자산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빠그러졌을 때, 주식이 완전 박살이 나는 상황이 나타날 때, 그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어봤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한 1년 정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례적으로 봐야 되나 싶죠. 이례적인 거면 금방 끝나야 되는데 이례적이 오래 가잖아. 1년 동안 계속 가잖아. 아무튼 그래서 주식이 상승해주고 금이 상승해주고 채권이 상승해주는, 이게 트리플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지수를 지탱해 왔었던 게 뭐예요? 반도체였잖아요.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 중심의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폭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브로드컴도 7, 마이크론도 13, 엔비디아도 6. 이거는 뭡니까? 폭락입니다. 폭락이에요. 폭락일 때는 어떻습니까?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을 못하시면 좀 시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런 상황 여러 번 반복됐었거든요. 저는 체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인 우상향인데 이번에 시계 한번 두들겨 맞는 시기가 왔고,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 것만 보였거든. 근데 이제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우기철이에요. 우기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이번 주, 다음 주죠. 일주일 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자율이에요.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 그래서 과열될 때 올라갑니다. 이해가?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열이 되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주식이 단순히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에 메인인 건 뭡니까?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물가지수는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아니라 CPI라는 물가지수를 봐야 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메인이에요. 요게 올라가면은 이게 CPI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율을 같이 올려서 CPI를 떨구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CPI를 미리 보게 해주는 게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그만큼 잘 벌기 때문이죠.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체감 안 되죠. 우리나라는 작살나고 있으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경기가 겁나 좋은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고용이 참 잘 돼. 고용이 참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펑펑 써. 돈을 펑펑 쓰면 어떻게 물가가 올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CPI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률을 봅니다. 비농가 고용률. 농가에서는 뭐 취직 많이 돼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농가 고용률이 이번에 집계가 되었어요. 비농업 부분 고용. 요게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8만 명 예상했는데 17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겁나 잘 되죠. 고용이 겁나 잘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잖아. 물가가 올라가죠. 이해가요? 그래서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겠다 그러면 이자를 근본적으로 잡는 기준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냐면 보통 국채로 잡습니다. 기준 이자율들을. 근데 이 국채는 움직이잖아요.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율을 올릴 것 같으니까 국채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국채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국채는 뭐예요? 채권은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1억짜리 채권이 있으면 이거 이자율이 5%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9,500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우리가 1억을 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국채 이자율 5%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뭡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주식 박살나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금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약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요? 무튼 지금 이게 박살이 나는 이유 중에 메인이 뭐다?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미국의 이자율은 FOMC에서 결정이 되죠. FOMC가 언제 열리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6일에서 17일 한국 기준 시간으로는 8일 새벽 3시에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자율 낮추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FOMC 의장까지 갈아치웠잖아요. 갈아치웠는데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었죠.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면 뭐합니까? 물가가 오르죠. 자,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뭐 할까요? 안정적인 걸 원하겠죠. 안정적이면서 돈도 좀 잘 벌면 좋겠지. 근데 이때 뭐가 터져? AI 바람이 미친 듯이 터져. 이게 작게 터지는 게 아니라 겁나 세게 터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게 터져.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유동성이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 쪽으로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미국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뭐예요? 힘들어요, 경제가.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어가니까 미국만 좋아요, 지금. 전쟁 미국이 일으켰는데. 미국은 골 때리는 나라예요.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정세가 별로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내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그러고 이제 무기 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무기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좋겠죠.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어디랑? 중동이랑. 중동은 뭐예요? 기름 가게잖아. 기름 가게를 쳤어. 그러면 기름값이 뛰죠. 전 세계에서 기름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 어딥니까? 미국이잖아. 얘가.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전까지 이자율을 상승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기죠. 이게 지금 사람들의 머리 주식 계좌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트럼프가 그동안 이자율을 낮췄다고 그렇게 떠들어 왔었어.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어.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이자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턴했어. 그래서 주가에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해제가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FOMC 회의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뭐예요? 이 눌리는 기운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졌잖아요. 충격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작살이 나고 있다고요. 유동성이 지금. 그러면 이 여파가 원투데이로 끝날 거냐? 원투데이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이 바닥이고 올라갈 타이밍 보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죠. 얘네들 전부 다 철회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그만큼 갑자기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꽝 하고 충격이 온 겁니다. 물론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지금 시장 상황 꼬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시장 상황 별로 안 좋았을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저도 최근에 이야기를 웬만하면 좀 자제를 했는데 이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 전문가로서는 이야기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인버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함께 대응을 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 시장의 위기 상황 함께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560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야간 시장에서 561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상황 지속될 거고요. 16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환율이 도대체 뭐 어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고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 그래프입니다. 보면 뭐 어때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얘네가 원래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이거 보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예전 상황으로 한번 봅시다. 예전에 뭐 3년에서 25년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피도 23년에서 25년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보이시나요? 완벽한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는 거 보이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면 뭐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방향을 잡고 있기는 하네요. 완전하게는 안 맞지만
1년부터 잡아볼까? 1년부터 25년까지 잡아볼까? 여기서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네. 환율 쫙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이 쫙 빠지고 보이죠? 환율 쫙 빠지니까 여기서 어때요? 분위기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요. 흐름 보이죠, 대충. 그리고 환율 쫙 올라가니까 쫙 빠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원래 환율과 우리나라 주식은 반대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5년도 6월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년도 6월부터 보면 가치가 환율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 최근에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있죠. 4월달 보면 환율이 좀 멈춤하면서 좀 내려와주는 모습 나타내니까 탄력 받죠. 반대로. 그리고 환율이 여기서부터 5월 들어오면서부터 쫙 치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충격 받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어때요? 환율이 급격히 치고 올라가니까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율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또 왜 그러는 거냐면 이자율이 환율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자율이 높고 한국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적극적인 차이를 위해서. 베트남 사람이야.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자율이 높고 베트남 이자율이 낮아. 그럼 어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싶어요? 무조건 미국에다가 맡기지. 심지어 미국이 이자율이 쌈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다 돈 맡기는 것보다는 미국한테 돈 맡기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한국이랑 비교해 봅시다. 한국이 이자율이 미국보다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를 팔고 미국의 달러를 사고 싶죠. 그래서 환율이 박살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더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깨지더라고. 근데 지금 한국은 환율 관련해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환율 방어를 하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한테 환 조작국으로 엮여가지고 경고를 많이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하다가. 그런데 내년에 그 MSCI라고 미국 선진 MSCI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들어가면 대거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이 더 상승해 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SCI 지수가 한국 시장을 보고 평가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환율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을 개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 삼성과 SK가 돈을 겁나 많이 벌었잖아요. 얼마 전에 삼성과 SK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성과금 많이 준다고 해서 백화점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삼성과 SK가 돈을 겁나 많이 벌었어요. 얘네들이 원화 벌어 온 건 아니잖아요. 달러 벌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달러가 국내에 유통이 되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과 SK의 자본의 번 돈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가 있어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한국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원화로 안 바꿉니다. 안 바꾸니까 환율이 작살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좀 압박을 해서 삼성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삼성이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고 대국민 이벤트 하나 열었잖아요. 삼성 제품을 사시면 뒤에 캐시백 주고 있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6월 8일부터인가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삼성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압박해야죠. 돈 들어온 거 원화로 바꿔라. 라고 압박을 넣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환율이 너무 박살나니까. 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지금 6월 17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6월 18일까지 FOMC의 이자율 상승 리스크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하방향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와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사람만 떨어져 있는 좋은 주식들을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금 30만 전자 줄었잖아요. 제가 이거 60만 전자에서 80만 전자까지 보고 있거든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떨어지는 시장을 최소한 방어라도 한 사람이라면 싼 주식을 밑에서 더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 하락을. 그런데 그냥 멀쭈움이 두들겨 맞는 일반 개미들은 뭐 충격 세겠지.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